비트코인의 세상에서 놀게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승인이 두렵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 경제 분석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요 카테고리에서 영상을 출연하면서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보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의지하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스터디도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3프로TV의 전속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저희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그래도 혹시나 네. 저 인사 좀 소개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신익 박사님하고는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항상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좀 유익한 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한진 박사님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여의도에서 그렇고 국내에서도 약간 소수 의견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할 때 가끔씩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독특하고 너무 거칠까봐 저도 검증 차원에서 이제 여쭙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실 저도 이제 4월 달에 출간을 하긴 했지만 김한진 박사님께서 머니스톰이라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담으셨어요. 그래서 출간일은 2월 21일이고요. 이제 머니스톰이라고 그 책을 온라인상의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 사실 머니스톰 내용이 보긴 봤는데 좀 간략하게 박사님이 이번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으셨던 키포인트가 어디 계셨을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내용은 뭐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죄송스럽습니다. 많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로 요약드리면 돈 풍년은 계속될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사실은 돈이 전문 용어로는 통화 유동성이 다시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축복의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물가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금리가 좀 안 떨어질 수 있다. 좀 상대적으로 어떤 때에 비해서 잘 안 떨어지느냐.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치죠. 2019년부터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는 물가랑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 초저물가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고요. 아울러서 이런 유동성 이런 풍년뿐만 아니라 약간 인플레이션을 조금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여러 패러다임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내지는 이제 환경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코스트 문제고요. 또 각국이 팬데믹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좀 재정 곡간이 비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재정 부실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겠지만 과거처럼 좀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과거라고 하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거의 한 40년간 출렁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울퉁불퉁하게 물가와 금리는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40년 기간 동안.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부터는 좀 중물가, 중금리 시대 거기서 좀 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무슨 금융적인 비즈니스 계획에서는 항상 사실 이제 틀릴 때도 있지만 예측 불가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탑다운으로 이렇게 하나씩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축차적으로 위험 변수는 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개별 자산은 어떤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판단에서 이제 김한진 박사님의 이 큰 그림에 대한 이제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뭔가 보충이나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쓴 이번에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저는 항상 경제의 현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머니 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고 재정은 계속 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든 지표가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계속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돈은 너무 풍부하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되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너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달리는 말이 쓸 수 없는 지경에 네. 왔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전 다 인과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동성을 계속 부풀리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다극화가 된 체제에서 경제 권역이 서로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 내에서의 내수를 계속 살릴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 부분과 신용 부분을 계속 펌프업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개별 국가가 살아나는 예전 같으면 사실 이렇게 순환무역이 잘 될 때는 저 나라가 잘 되면 우리 걸 잘 사주니까 기다리면 되지라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깨지니까 펌프업을 다 전부 다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국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다극화의 요소라는 게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돈이 없어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고 재정을 지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잣대가 됐던 케인즈, 새 케인즈 아니면 전통 오스트리아파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세워놨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국가 부채에 대한 잣대들은 이미 다 폐기가 돼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한마디로 금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저성장과 다극화에 의한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융으로 모두 다 승부를 보려다 보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밸류업 정책도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저는 전 세계적인 국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증시를 자기네 나라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유동성 순환이 멈춰진 구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밸류업은 좋게 보고 있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사실 뭔가 좋아지는 그림에서 투자와 순환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억지로 돈을 풀어야만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좋은 현상. 자본시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 근처에 있는 펀더가 좋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재책 내용하고 좀 많이 네, 저희 공통적으로 그렇게 뭐 세밀하게 의논하지 않았고 각자 썼는데 항상 네. 이렇게 수렴점이 만들어지죠.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근데 일각에서 저는 요번 제 책 경제신은 죽었다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얘기, 그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구분에 대한 자산의 특성, 그다음에 통화의 개혁 이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박사님이 보시는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는 본 사람만 사실 아니까 저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페이퍼웍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 자산이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 우수하게 돋보이는 현상을 비단 우리가 예전엔 거품 뭐 이렇게 바이오와 똑같다 뭐 약간 폄하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 현상들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많이 못했고요. 네네.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매크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비트코인은 그냥 뭐 대안화폐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애매한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든지 교환의 수단 뭐 이런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일부를 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광의의 의미로 대안화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 저장은 어렵지만 일부 교환의 수단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가 일단은 지금 뜬 이유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통화 유동성의 살포랑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의 일부가 조금 투기성이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연히 생태계를 만든 네,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다 이제 다일루션 네, 희석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논리가 같은데요. 네. 사실 2000년부터 GDP 대비 전 세계 M2 비율이 그러니까 총통화를 실물 경제의 규모랑 나눈 상대적인 비율이 계속 2000년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훨씬 가속적으로 풀린 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런 기간 동안 풀렸는데 그 기간 중에 2000년에는 이제 그러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암호화폐는 아마 2000년 정도 초반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잘 몰라서 자신은 없는데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월이 흘리면서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화폐로 형태를 갖춰온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형태를 갖춰온 거죠. 한편으로는 통화의 팽창과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파생적으로 나타난 조금 독특한 형태의 화폐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아무튼 투자 수단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결국에는 유동성 컨디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하고 또 주식시장의 가장 그 리스크 위험 요인 그리고 그 위험 요인을 표현하는 뭐 가령 나스닥가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폐로 볼 수도 있고 일종의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중간 영역에서 이제 화폐적인 기능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뭐 사람들이 약간 민주주의적 성격이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래하기 조금 프레임을 만들어줘, 마켓을 만들어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되니까 그래. 그러면 뭐 ETF 허용해줄게. 이렇게 간 거죠. 우리나라는 또 많은 나라들은 아닌데 아직은 또 중앙은행의 또 약간 또 텍스 문제. 조세 회피 문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조금 떨떠름한 거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미국이 이번에 지난번에 ETF를 승인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뷰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세상에서 놀게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승인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화폐에 있어서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이게 이제 화폐의 특성인데, 매매 교환에서 우리가 매매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통화가 굉장히 그 변동과 그 가치 희석 그 다음에 변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본 이제 코인 관련되는 실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에서는 페소화의 가치 변동이 엄청나게 크고, 사실 사과라든지 음식료 하나만 사더라도 그들의 페소화를 갖다 수십 장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행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최초에는 달러를 갖다가 이제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갖고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소와는 가치가 확 변동하니까 미리 이제 사과 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킵해 놓고 있는 거죠.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통화 페소를 갖다가 바꿀 때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암시장에서 교환상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달러를 내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인들도 그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그 페소화 몇십 장을 그나마 갖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과 하나 살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 지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안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려는 구매자는 어디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반드시 달러를 또 다시 그 페소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또 환전을 이제 결국에는 살 때 또 다시 바꿀 때 이렇게 두 번 환전을 하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고, 그런 부담이 크니까 이쪽 권역에서는 비트코인, 특히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가격 변동은 있지만 최소한 샀다가 팔 때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적어도 없고 매매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일부
신흥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모든 특성은 아니지만 아까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매매 교환에 있어서 일부 기능을 통화 변동성이 큰 신흥국에 이제 네. 인정을 해준 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 시장은 다르죠. G7과 함께 얼마 전에도 또 BIS에서도 이제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발표가 됐지만 디지털 달러를 일단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원투원으로 종이 1달러하고 디지털 1달러가 동일한 가치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영국에 있었던 스털링 블록에서 이제 준비금 제도로 해서 몇 프로 이상 파운드를 가지고 써라고 규정을 해야지 런던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은 이제 그 직전에 예민수 박사님하고 찍었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규정을 해버리면 이 디지털 코인의 가격이 처음에 1대1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니까. 왜냐하면 그건 되게 간단한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출발하지만 우리 IRA법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진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거래에서 최소 100만 원 중 10만 원은 디지털 달러로 거래하세요. 그러면 수요자가 당연히 몰리겠죠.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들은 최초에는 1달러 가치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통화폐로 뭐 1.5, 1.4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융수지 흑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걸로 원래는 1이었는데 그게 이제 1.5의 달러가 유입이 되니까 그걸로 부채를 상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는 0.4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디지털 달러를 결국에 세제의 체계까지 다 아우르는 전통적인 화폐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이제 화폐로 그들은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백서들을 보면은 아주 멀어도 5년이고 빠르면 2년 안에 도입 예정이더라고요. G7과의 베타 테스트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참여국들이나 아니면 G7에 있는 국가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미국과 많은 이제 거래와 교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메인 디지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BDC, 우리의 이제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메인이 되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한 또 변동, 가치 변동과 자산 시장의 변동, 실무 시장의 변동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그리고 제2, 제3의 참여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